안녕하세요. 베트남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사전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으로 베트남의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 베트남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지리적 구분입니다. 베트남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북부는 베트남의 수도가 있는 하노이가 있고 박寧과 박장 그리고 하이퐁 등 많은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여행을 하시는 하롱베이도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으로는 한국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다낭과 호이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지역으로는 베트남의 제2의 도시인 호치민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인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33세 수준으로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이 45세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젊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인 재외국민이 약 17만 명 정도 베트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의 발음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지인들끼리도 북부와 남부끼리는 말을 빨리 하게 되면은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 다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은 영어 교육을 받아서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한국의 영어 발음과 베트남의 영어 발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경제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GDP 근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GDP 성장률 5.8%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024년의 경우에서는 약 7%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GDP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FDI 투자가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700건의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규모는 277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대표적인 국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권 이외에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다양한 투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조금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투자가 시작되었는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삼성이나 LG가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한은행이랑 아니면 우리은행 같은 금융 쪽에서도 투자가 있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총 인구는 약 1억 명 수준이고 평균 연령도 33세 수준으로 굉장히 젊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기업 기준으로 약 89%가 제조나 가공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면 베트남은 지역별 차등 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에서 4급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시급이 가장 높은 1급지의 경우에서도 한국 돈으로 1시간에 약 1,300원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코트라 자료 통계를 확인해 보면 제조와 가공 업체가 약 투자 비율 89%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투자 배경 때문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취직을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가장 많이 구인하고 구직을 하는 곳이 제조업체와 관련된 생산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물류 쪽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체류 시 어떠한 비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선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오실 때 따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무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비자는 최대 45일까지이고 45일이 끝나면은 해외나 아니면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비자 기간에는 따로 취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일이 조금 부족해서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비자의 경우에서는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오게 되면은 유학비자 발행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의 경우에선 유학기간에 따르고 특히 K무브나 GYBM 같은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시면은 아마도 유학비자로 진행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에서 취직을 하시게 되면 노동비자 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비자는 최대 2년까지이고 2년이 끝날 때쯤이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장 신청을 할 테니 따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비자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선 비자 기한이 넘어가면 블랙리스트가 등록이 되거나 다시 출국 시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베트남 물가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약 5년 정도 생활을 하였는데요. 사실 베트남에서 한국처럼 이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의식주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쩌면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 음식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생활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마 한국에서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리면 음식 같은 경우에선 쌀국수가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잘 드시는 분짜 같은 경우에서도 한 2,000원 수준이고 이러한 로컬 음식들로 이제 세 끼를 드시게 되면 하루에 10,000원 안쪽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녁에 한식당을 가서 삼겹살 1인분을 먹는다 하면은 비용이 대략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1인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육점에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사서 집에서 해 먹는다고 하면 삼겹살 1인분에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대표적인 물가 지수죠. 짜장면 같은 경우에선 한식당을 가게 되면 7,000원 수준으로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도 하루에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000원 정도 합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로컬 카페 같은 경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훨씬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테리어나 분위기 같은 거에서 아무래도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베트남이 확실히 한국보다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랩 택시를 이용하면 기본 요금이 약 1,500원 수준이고 제가 이제 회사를 출퇴근할 때 한 5km 정도 거리를 이제 택시를 타고 하면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버스를 이용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한 비용이 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싶다 하시면은 로컬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고 한국 대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 인프라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베트남에도 충분히 한국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한 20% 정도 조금 더 비싼 수준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베트남의 문화 및 생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베트남이 한국의 20년 전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5년 정도 베트남에서 생활을 해보니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북 전쟁의 경험이 있었고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러한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선진국들의 좋은 사례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다양한 좋은 사례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사항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고 베트남의 현실과는 괴리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드리면 베트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시고 계시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현재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를 장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베트남에서는 충전소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충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국가에는 대부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도 비슷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 MZ세대는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교육도 현재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부분 없이 예전의 문화나 시민의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단순히 여행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닌 취직을 하거나 당분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특히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는 곳이 하노이나 호치민 아니면 이제 중부 이제 주요한 도시가 될 텐데 그러한 곳은 여유로운 동남아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발전한 도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여유로운 동남아나 아니면 발전한 도시라고 기대를 하시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트남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베트남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한국보다 느리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면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베트남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이해하되 저희가 또 한국에서 잘 배운 도덕이나 시민의식 등은 잊지 마시고 베트남에 오셔도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켜나가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국가 및 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